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내일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당원 80조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접 방일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여론은 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여론에서 이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가 좀 도를 넘게 지나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끌어가기 위한 좋은 성과 조치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는 과거사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끌어내기 위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과거사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거나 추가적인 만남이 있게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있었던 이 통렬한 반성과 사과에 대한 그 정신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식적 상황들이 긍정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도 함께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또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야당이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오늘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농담처럼 이야기하다니요.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이냐고.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런 이야기 이제 그만해도 돼요. 국민들이 뭐 별로 안 좋아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일 관계가 불편했는 게 이제 정부가 문제죠. 근데 뭐 민간에 또 기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한번 묻고 싶어요. 친일적 사고를 가진 분들 중에 무지에서 친일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일본하고 무역 관계 안 하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무역량이 한 6% 정도 됩니다. 베트남하고 비슷한 수치예요. 중국은 26%입니다. 그리고 흔히 한 우리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본의 중소기업이에요. 그 기업들이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왜 소부장 안 하느냐?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터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칩이라든가 일본보다 상위의 첨단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산업 관계가 역전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의 인식이 좀 옛날 사람이 아닌가. 좀 정확하게 이 경제 분야를 공부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 발언을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역대 대통령이 풀지 못했던 한일 관계를 나는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보수 세력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 오부치하고의 회담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다. 다른 더 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안보 참모들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외교라든가 안보를 잘 모르니까 본인들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국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통과시키면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당장 이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안보 라인에 3인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훈 국정원장이죠. 서훈 국정원장은 흔히 하는 자주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이분은 친미파입니다. 그다음에 김현종이라고 이분은 통상 전문가입니다. 친미파, 자주파, 통상 전문가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환 실장이나 김태호 차장은 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일방적인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제발 좀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외교 안보 라인 교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G7에 우리나라가 초청된 것을 두고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지난 정권 기간 동안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신뢰가 회복됐다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요.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G7 정상회의를 토대로 만나게 되는 세계 주요 정상 간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 경제 등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속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 뒤에 5월 달에 G7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들이 함께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토대로 예. 더 중요한 이슈 의제들을 같이 풀어낼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교라는 건 어느 한순간 무자르듯이 풀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제 첫 번째 시작에 대한 신뢰의 첫걸음이 내딛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하는 조치로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문재인 정부 동안 꼬여 있었던 수출 규제들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씩 겪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이제 무능성 성격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난 다음 평가에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작금의 현재 대한민국 외교가 굉장히 처참하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었던 건 지난 문재인 정권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 빼놓지 않고 나왔던 의제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토록 많은 한반도 평화를 수많은 정상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건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한 핵무기 위협이 있는 그대로 노출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에 있었던 외교 안보에 관한 결과적 무능을 외면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신뢰 회복의 단계로서 외교의 새 출발을 꾀하고 있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을 정치적 프레임에 엮어서 비난하는 일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의 이제 여파라고 할까요? 이제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수입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본 쪽의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기시다 총리는 목록을 적어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그다음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일본의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우길기 문제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냥 저녁 한 번 더 먹으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외교라는 것이 웃으면서 실제로는 복심은 칼을 갈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외교도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자국 중심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외교일까요? 아닐까요? 전쟁도 외교입니다. 극단적 외교 행위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인데 신뢰가 어떻고 그거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전이고 형식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이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G7 이야기했는데 G7 가신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G7 가고 싶어서 굴욕외교 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예. G7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G7이 일본이 지금 G7을 여는 핵심 의제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낄기 빠빠라고 해서 낄 때 키고 안 낄 때 안 끼는 게 좋아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정치의 스타였어요. 과거에 우리 국제 정상회담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다른 정상들이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그 역대 대통령인데 그 과도하게 이렇게 까내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앞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지금으로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 간 외교에 나왔던 모든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공식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일본 언론에서 이른바 무언가 내용들을 좀 흘리면서 자국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 양국 간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훼하기 위한 뭔가의 또 다른 언론 보도들이 있다면 그런 일본 언론과 일본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들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도 제각각 입장이 다른 내용들을 뭔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젠다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일이 만무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강제징용에 관한 문제, 과거사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였던 만큼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야당이 좀 신뢰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G7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를 보면 이제 한일 정상회담 못지않게 근로시간 개편안에도 상당 부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통령이 그냥 어디에서 이제 아이디어 듣고 설익은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69시간 이야기 꺼냈다가 청년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아마 부처에서도 이거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60시간 이야기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접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동시간 문제는요. 이 경제계획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재부도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나 문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있고요. 문화부도 관련이 있고요. 국정 전반의 운영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국정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단어 쓰는 것도 저도 좀 지적을 좀 해야 되는데 보수 정권들은 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정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 듣고 이거를 노동시간 유연화로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진보, 보수, 좌우를 막느라고 다 노동시간 축소라는 것은 합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시간은. 그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뭔가 하면 노동시장 유연화예요. 고용시장 안전화의 문제, 안정화의 문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이 되면은 고용시장을 안정화할 필요 없다라는 게 선진국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보수 세력들이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정책 참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안 듣다 보니까 이런 단어 쓰는 것부터 실수하다 보니까 당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을 주워 담아야 되고 참 현재 이 상황이 당정이 완전히 이 독재 정권처럼 일치되다 보니까 대통령 말을 중심으로 해서 쓸어 담았다가 뱉었다가 해야 되는 참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덧붙일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노동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정책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노동시간 전체는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일이 몰리게 됐을 때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일할 수 있도록 그 예외 규정들이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휴식 보상들을 나머지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적 취지 의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추가적으로 일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69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무 깊게 몰입되다 보니까 노동 시간을 오히려 늘리
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잘못된 정책들을 내어놓고도 굉장히 많은 현장의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시정하기는커녕 거듭된 땜질 처방을 통해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들을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죠. 국민들께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적 방향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귀기울여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이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MZ노조라고 말하는 새로 고침 노조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조정들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의 엄밀성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제 말을 왜곡하시는데 제가 시간 문제 한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노동 시간과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혼돈하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노동 시간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시장 연장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노동 시장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토론을 하시거나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하셔야죠.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본인 이야기했던 것을 쓸어 담아버리고 나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야당은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야당 비판하잖아요.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왜 야당 부분은 그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야당이 존재하는 게 비판하라고 존재하는 거고 대통령도 정치하는 집단이고 야당도 정치하는 곳인데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건데 정책과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수정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조언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69시간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그간 해왔던 얘기들을 곰곰이 되짚어보게 되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던 문제들 그리고 앞서 한일 관계 속에서 나왔던 일들마저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현실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도처 현수막을 통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엉터리를 지적하는데 왜 69시간에서 60시간을 왜 바꿨어요? 그냥 69시간 하시지. 60시간으로 바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69시간 이야기 했잖아요. 네, 시간에 대한 부분일 뿐 혼선에 대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낭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청문회 31일에 개최가 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은 정순신 변호사는 낙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직자가 아니죠. 만약 고위공직에 임용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관련된 논란들이 촉발됐다면 이를 대상으로 공직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상 등에 대한 문제로 청문회 등 엄밀하게 따져물을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근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촉발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정순신 변호사 한 명을 청문회로 앉혀서 그 이슈를 가져간다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당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정치적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기가 어려운데요.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학교 폭력의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가 해야 될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개최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뭐 저기 여당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검찰이 나서서 수많은 수색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건도 똑같이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면은 야당에서 뭐 청문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같은 검찰이니까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 정순신 변호사 문제는 학폭 문제보다는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인사검증단의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해서 따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동 그리고 또 성남 FC 관련인데 또 일각에서는 늦은 감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글쎄요, 2년 동안
엄청난 인력과 뭐 30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뇌물죄 관련되는 것은 기소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 이야기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 부원장은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억지 구속이 안 되니까 이제 불구속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남 FC 문제와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건데요. 글쎄요, 뭐 결국은 이제 뭐 이 구속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안 되니까 이 편법으로 억지로라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편법으로라도 이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 기소하지 않았고요. 기소 전망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난 다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이 불체포 특권을 이른바 내려놨다면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아닐지를 평범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심사에 대한 권한마저도 민주당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속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구속된 상황 속에서 20일 내에 기소에 대한 그 시간적 여유들이 아마 정리가 될 텐데요. 일단은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아마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 끝에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제 내일쯤 결론이 낼 것으로 봅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혐의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에 따라서 반드시 입증 가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단 우선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혐의만으로도 한 달에 한 2번 이상씩 재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렇게 줄줄이 기소가 되게 되면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업무 시행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논란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 80조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최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누가 의도적으로 밖으로 흘린 것 같은데요. 좀 별 의미 없는 논란이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원 논란이 제정될 때 제가 그 실무적인 일을 좀 했었는데요. 예. 당직자라고 하면 이제 실무자의 그 당시 이제 비리 연루가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규정이었는데 이게 확대 해석돼서 정정화된 건데요. 저는 뭐큰 의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김용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당내 일부 뭐 한 20명 채 안 됩니다.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만두면은 다음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당내 지금 당원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상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별 의미 없는 대표 흔들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라든가 반명계에서 당직을 배분하자라는 절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좀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요. 다만 하나의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개파 간 단합이 돼서 정치 혁신과 물갈이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보호하고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 때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불체포 특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려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갔고 명분 없는 성남이 아닌 인천으로 그리고 대통령 선거 패배 뒤에 당내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와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인 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목소리들이 거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앞서 김용민 의원이 했던 또 다른 얘기들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뽑은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과거부터 시종일관 대장동을 비롯한 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전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적으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재명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당 대표가 정치인으로 대선 주자 당시에 했던 수많은 일들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여기에 대한 범죄 행위로 입증이 돼서 재판 결과 1심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민주당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런 목소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촉발되고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배, 추세에 따라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는 더 뜨겁게 달아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검사 부인이었고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대통령의 부인이 되어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 문제를 빗대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이제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기소를 해서 그 사람이 수사 대상에 몇 년 동안 뽑히면은 삶 자체가 파괴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들 중에도 이 간첩 사건 이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 그 조작에 어떤 피해자는 어떻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공소권이 남발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들이 수사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무혐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탄핵한다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말 그대로 전망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성남 FC 대장동에 관련돼서 수사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천억대 배임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될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봅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냐고 하면 추가적인 수사가 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구속돼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건넸던 내용들, 이 많은 일들이 결국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끌었던 경기도와 연결돼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라는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동, 성남 FC,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차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들이 더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되고 있는 수사 속에서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한 번 더 청구되게 된다면 지난번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던 체포동의안이 이번엔 과연 그대로 똑같이 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똑같이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되는 모습들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추가 수사도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까지 열어보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글쎄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제대로 좀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부분을 따져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